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사회복지행정론 제2장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은 크게 두 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절은 미국의 역사를, 그리고 두 번째 절은 한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을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역사 관련해서 영국의 역사는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미국의 역사는 사회복지행정론에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수험서 26페이지의 7년간 출제 영역을 보시다시피 미국의 역사는 최근 7년간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외 모든 부분은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 역사에 관련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7년간 출제 분포를 보시다시피 회차별로 약간 출제 빈도의 수가 있습니다. 적게 출제가 될 때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많이 출제가 될 때는 4문제가량이 출제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영국의 지역사회 복지와 관련해서 보고서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되면서 영국의 역사가 많이 출제되는 것과 달리 미국은 최근 사회복지 행정의 암흑기라고 할 정도로 두드러진 역사적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출제가 많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영역에서 최근 영국과 일본의 역사를 벤치마킹하는 노력들이 많다라는 점도 미국이 출제가 많이 안 되는 내용임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각 두 개의 나라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제가 과목별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을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강조점이 두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영상 강의를 다 같이 수강하시면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28페이지에 보시다시피 미국은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많은 이런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이 필요했을 텐데요. 영국이 COS 인보관 활동했던 것처럼 미국도 COS와 인보관이 활동을 했습니다. 다만 역사적인 순서를 보았을 때 영국이 먼저였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역사가 하나 있는데요. 밀포드 회의라는 걸 조금 주목을 해 주십시오. 그동안 사회복지라고 하면 사회복지 실천 가장 강조가 되었는데요. 1929년도에 밀포드 회의를 하면서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고 사회복지 실천을 잘하려면 이 실천에 관련된 평가나 혹은 예산의 집행 혹은 기획 인적자원 관리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런 사회복지 행정도 우리가 전문적인 실천의 한 영역 방법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학술대회 발표 이후로 사회복지 행정도 하나의 전문 영역으로 실천 방법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 계기가 무슨 회의냐? 밀포드 회의. 과거에 출제가 된 바 있고 출제 지문에도 밀포드 회의가 등장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회의 이후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1930년대, 40년대 이 행정가의 역할들이 점점점 나타났겠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지역사회복지론 이미 들으셨고 정책론에서 공부하셨겠지만 미국은 1935년도에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었던 것을 중요한 전환기로 봅니다. 법이 제정되고 나면 이 법을 집행할 인력이 필요해지고요. 법은 개인에게 맡길 수는 없죠. 그래서 공공부문의 이 업무를 담당할 사회복지 행정가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가들이 실제로 사회복지 행정과 관련된 역할을 충실히 잘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50년대가 되면 이제는 사회복지 교육에 아예 본격적으로 행정을 포함해야겠다 싶어서 시범적으로 대학원 과정부터 교육을 시작해 봅니다. 학부에 도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조직관리, 사회복지 인적자원관리, 사회복지 행정 이런 교육과정들이 들어가면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관점,
개념 학문적 기초가 마련이 됩니다. 자, 이렇게 대학원에서 활성화가 되었다면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분들이 나오겠지요. 이분들이 학계나 연구계로 가면서 교수님들 중에서도 사회복지 행정을 전공한 교수님들이 많아질 것이고 사회복지 행정을 연구하겠다라는 박사님들도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1960년대가 되면 하나의 변화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지역사회복지로에서 공부하셨다시피 사회보장법이 그렇게 제정이 되었고 공공부문의 행정가가 도입이 되어서 행정가들이 열심히 활약을 했고 대학원에서도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왜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가? 즉 사회의 양극화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것이죠. 아, 이제는 모든 미국인들이 잘 사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우리 이제 빈곤과의 전면전이다. 빈곤을 없애겠다. 이렇게 빈곤과의 선언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니 이는 전쟁을 해야 되니까요. 무슨 조사, 연구, 행정, 가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열심히 사회 행동하고요. 주민들이 조직화됩니다. 그래서 자원 동원해서 어디에 가서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연판장도 돌리고 서명운동도 하고 국회에 가서 입법 시위운동도 하고 법도 바꿔달라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3355 모여서 조직이 되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굳이 행정가가 나설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따라서 60년대는 지역사회복지가 발전을 했고 사회복지 행정은 정체 크게 발전을 못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0년이 흐르고 난 뒤야 이제 비로소 사회복지 행정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1970년대가 되니까 그동안 1960년대 했던 지역사회복지 노력들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래서 주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느냐? 지역사회 조직의 효과성은 뭐냐? 사회행동 결과 어떤 법이 얼마나 개정되었느냐 보자. 들여다봤더니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인식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게다가 1970년대에는 베트남 전쟁 이후로 또 정부가 많은 재정적인 압박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예산에 쏟을 돈이 모자라게 되겠죠. 그러니까 복지의 예산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은 입증해야겠죠. 근거를 보여야겠죠. 우리 돈을 허투루 쓴 게 아니다. 이 돈이 제대로 쓰여졌고 실제로 사회 변화를 일으켜내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필요해졌죠? 효과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역할이 되었습니다. 시위, 집회, 서명운동보다 효과성, 효율성, 이름하여 평가를 잘할 수 있는 인력들이 필요해진 것이죠. 그럼 평가는 누가 하느냐? 주민 스스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통계 자료 분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실태조사 설문지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뚜둥 사회복지 행정가가 빛을 발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을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문서화해서 보고서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더 큰 예산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1970년대는 이제 지역사회복지 전문가보다 행정가가 중요하구나라고 해서 사회복지 행정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특별히 더 의미가 있었던 것은 통합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서비스가 중복이 되거나 누락이 되다 보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원이 불균등하게 배분이 된 것이죠. 중복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는 많이 혜택이 돌아갔다는 것이고 누락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았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의 분절화, 파편성 이거 해결해야 된다 해서 사례 관리가 강조되기에 이릅니다. 자, 기억을 해두세요. 사례 관리가 강조됐던 건 언제냐? 1970년대 뚜둥 별표입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그래서 행복이 이후에 공공영역의 희망복지지원단 그리고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중에 사례관리 기능 신설 이러면서 2012년에 들어 사례관리가 관심을 받게 되었지만 미국은 1970년대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다만 이 시기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라는 관심보다는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통합성을 높이겠다 하는 관심이 더
더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1980년대가 되면 레이거노믹스, 보수주의, 신보수주의, 복지 예산 대규모로 삭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금이 줄어들었으니까 그 역할 누가 해야 될까요? 민간기관이 하시오. 정부가 직접 나서지 마세요. 민영화가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최소한 역할을 민간기관들이 해야 된다라고 들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민간기관의 숫자가 점점 늘어게 되었습니다. 그럼 민간기관에 누가 근무하나요? 사회복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게 되겠죠. 역시나 계속 사회복지 행정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게 계속 이어져서 지금의 사회복지 행정의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1990년대가 되어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보수적인 경향이 강조됩니다. 효율성, 효과성, 통합성, 민간기관끼리는 서로 경쟁해라, 신자유주의. 그러니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더 다양화되고 다원화됩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효율적입니다. 우리는 더 효과적이에요. 우리는 중복 누락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민간기관의 역할이 늘어나니까 공공의 역할은 더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제 민간기관도 조금 더 영리적인 조직의 영향을 받게 되어서 마케팅도 더 열심히 하게 될 것이고 홍보도 더 열심히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민간 비영리 조직이지만 마치 영리 조직이 하는 것 같은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영리 조직은 더 비영리의 방식들을 모아서 기업사회공헌, 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 경영 이렇게 비영리와 비슷해지고 있고 비영리 조직은 영리 조직에서 하는 마케팅 방법, 직원 관리, 홍보, 평가 이러면서 비영리인데 영리에 가까워지는 이러면서 영리와 비영리, 공공과 민간 간의 특성이 조금씩 사라지는 비슷비슷한 이런 복합적인 믹스된 조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 사이에 서로 경쟁만 하다가는 어려움이 있지요. 서로 네트워킹, 연계할 겁니다. 정보 시스템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 저 기관하고 연계하겠다. 네트워킹 해야겠다. MOU 체결하자. 이러면서 사회복지 행정이 지금껏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동안 조금 관심 밖에 있었던 리더십이나 인적 자원 관리,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서 이제는 리더십 관리, 인적 자원 관리가 하나의 전공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미국의 역사적인 변화를 우리도 영향을 받았겠지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또 잘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절 한국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에 보면 물론 이 1번 이전에 우리의 역사들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사회복지론에서 공부하셨지요. 정부 주도로 했던 것도 있지만 우리가 민속 단위 공동체로서 둘의 개, 품앗이, 향약 이런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런 역사적인 발자취가 많이 끊어졌지요. 자,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라고 한다면 조선 구호령이 공포되고 그 이후부터 뭔가 제도적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그전에는 조금 자치적인 자발적인 노력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44년도에 조선을 구호하겠다는 명령이 공포가 되었고 이게 나중에 생활보호법에 참고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뭔가 우리나라를 구하겠다라는 게 정말로 선심에서 우러난 이런 노력이라기보다는 일제가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강탈하려는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 부족했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대한민국을 이용했다라는 점에서 조선 구호령에 우리가 크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미군이 주둔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미군정 시기에는 대한민국은 약소국이었어요. 그러니 전쟁 이후에 다들 피난 내려와서 부산에 판잣집을 지어서 살고 삼복도로에 집을 짓고 이래서 긴급하게 구호, 자선, 시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기는 전문적인 뭐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틀린 설명입니다. 전문성 아닙니다. 단순한 자선 시혜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이 시기에는 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줬는데요. 자, 무슨 키워드를 기억해야 되냐면 민간 원조라는 키워드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외국 선진국에서 정부 차원에서 우리를 도와준 게 아니고요. 외국의 민간 원조기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월드비전, 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뭐 이런 거 있지요. 굿네이버스는 우리나라 거지만 이런 민간 단체에서 도와줬는데 그 민간 단체들이 서로 중복 누락하지 않으려고 협의회를 만들어서 지원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했던 건 생활보호법 만들고 사회복지사업법 만든 이후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법 만들어서 저소득층에게 공공부조를 했고 사회복지사업법 만들어서 이제 시설기관을 어떻게 운영, 지도, 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지금처럼 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많이 있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복사 자격제도라든지 이런 게 느슨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또 사회복지기관에 많이 근무하지도 않았고 이래서 행정이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는 못했던 시절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게 발전하기 시작했던 것은 80년대가 들면서 민주화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 불만을 그냥 숨기지만 않았죠. 학생운동, 주민운동이 시작이 되었고요. 또 이 시기에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목소리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1987년도에 여러분이 지역사회복지론에서 공부하셨던 대표적인 인력들 있죠. 1987년도 사회복지 전문요원제도도 이 시기에 배치가 되었고 이 시기 이제 80년대 후반에 이제는 아파트 단지 지으려거든 반드시 복지관도 지으십시오. 그래서 주택건설촉진법, 주택 건설을 촉진하겠다라는 법은 있었으나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안에는 무조건 복지관을 지어라. 그래서 아파트가 대규모 단지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부산을 예로 든다면 부산 사하구, 부산 북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진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있다면 그 단지 안에 분명히 관리사무소가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건물 안에 복지관들이 이렇게 자리 잡아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있게끔 해라 이런 이제 움직임들도 있었습니다. 80년대 이제 복지관들이 많이 이제 이 법 때문에 만들어졌고요. 또 90년대가 되면 기존의 사회복지 전문 요원들이 이제 참을 수 없다. 왜냐하면 기존에 별정직이었으니까요. 별정직은 승진이 안 됩니다. 평생 8급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입사했는데 행정직으로 입사한 저 친구는 승진하고 있고 별정직으로 입사한 나는 계속 그 자리네. 우리도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승진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목소리를 높여서 이제는 승진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이 되었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들이 막 분출이 되다 보니까 복지시설 기관을 만들고는 싶은데 당시에는 허가제였단 말이에요. 허가를 받아야지만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허가 못 받을 수도 있겠네. 무리하지 말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허가제가 이제는 신고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시설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고 나도 한번 해볼래.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아동양육시설 고아원을 다르게 한번 운영해 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선한 의도를 가진 착한 마음씨를 가진 분들이 나설 것이고 기업을 해서 돈을 번 실향민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그 전쟁 났을 때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가족들 뿔뿔이 다 흩어지고 나 혼자 자수성가했는데 이거를 좀 좋은 일에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제는 사회복지기관 중에서도 종교기관들도 나설 거예요. 종교법인도 나섰고 1990년대 초반에 대학이 엄청 많이 만들어졌지요. 그러니까 그 대학에 있던 사회복지학과들도 우리도 복지관을 한번 운영해 보자. 이래서 설치 운영 주체들이 다양해질 겁니다. 대학, 종교기관,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 법인. 이렇게 많아지다 보면 분명히 그 안에는 순수한 의도로 잘 운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불순한 의도로 운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둬선 안 된다. 우리 스스로 자정 노력을 거쳐야 된다.
우리 스스로 이걸 투명하게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잘하는 기관들이 입을 모읍니다. 우리 평가받겠다. 우리 잘하고 있다. 우리는 저 기관하고 달라요.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 평가 제도도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각 영역 부문별로 A, B, C, D, E 등급을 표기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를 하면 그 결과를 보고 이 기관은 전 영역이 A 영역이네. 기관 잘 운영하나 보다. 여기는 E, F 영역이 엄청 많네. 제대로 운영 못하나 보다. 여기는 후원금 주지 말자. 봉사활동 가지 말자. 이렇게 해서 부익부 빈익빈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90년대 후반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만들어진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기관의 숫자는 많아졌고 정부가 나눠줄 수 있는 복지 예산은 제한되어 있다 보니 그 부족한 예산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고민하던 차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프로그램 기획안을 제출을 해서 사업비를 받으면 그 사업비로 우리 부족한 예산을 충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목소리,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기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공동모금회에 지원되는 그런 프로포절의 수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복지 행정을 좀 더 학문적으로 연구해야 되겠다라는 교수님들도 나타난 것이죠.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사회복지 실천, 임상사회복지, 정신건강, 의료 이런 영역이 두드러졌다면 이제는 사회복지 행정 안에서도 모금, 기부, 나눔 문화를 전공하는 교수님들도 나타났고 인적자원관리, 즉 사회복지사들의 인사관리에 관심을 두는 분, 사회복지조직의 재정관리, 즉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혹은 지자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교수님들도 나타났고 재난, 안전 연구, 정말 행정 안에서도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분들이 나타난 거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한국 사회복지행정학회가 이제 부산에 있는 교수님들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전국 단위의 가장 이제 인정받는 사회복지 행정 분야의 학회가 이제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2000년대가 되었습니다. 2000년이 되면서 이제 수급이라는 지위가 변경이 되죠. 그동안에는 요보호 대상자라고 보았어요.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었던 것이죠. 이제는 생활보호법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받을 수 급여의 권리,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주체가 된 거죠. 이제는 수동적으로 보살핌 받던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의 권리, 즉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 혹은 이동할 권리, 이런 권리의 주체로 변신을 하면서 이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노력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는 많은 변화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보시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이후인 것이지요. 자, 35페이지에 보시면 2000년대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사회복지 행정에서 시험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름하여 2003년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 제도가 있을 것이고요. 2006년도에 이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로 확대 개편이 되어서 과거에 있던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이거를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는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구청에 민간기관인 사회복지사를 파견 근무하게 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2006년도에 했던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는 민간이 아니라 시군구가 직접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 복지,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법률 이런 모든 서비스를 구청에 가면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했던 전달책입니다. 그러다가 지역사회복지론에서 공부했다시피 이제 2007년도 이후에 이제는 복지에 있어서 큰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두드러졌던 것은 행복이 음이죠. 행복이 010 거꾸로 하면 90도 회전하면 응입니다. 이름하여 행복이 입니다. 사회복지와 관련한 전산을 통합해야겠다. 그러니 그동안에는 흩어져 있던 정보 때문에 부정수급이 일어나도 확인할 길이 없었고 복지 사각지대가 있어도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이제는 전산의
주민번호만 입력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떤 복지 서비스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전달체계 부분에서도 공공이 직접 사례 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이제 시군구 단위의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즉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도 채용되고 공무원도 배치가 되어서 복합적 욕구를 가진 지역사회 주민에게 맞춤형 사례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복지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졌겠지요. 자, 그러다가 이 시스템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2013년도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스템 수준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2014년 12월에 송파 세모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성실하게 살아온 모녀였어요. 그죠? 하지만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활동을 하지 못했고 또 본인들이 신청을 하였으나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우리가 위기 가구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직권으로 서비스를 줄 수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는 신청주의이다 보니까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 신청했는데 한번 탈락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신청했는데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한 사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제는 본인들이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직권으로 본인이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름하여 사회보장급여법이 만들어지면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었던 계기에는 국가정보원 수준의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출범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정보 관리가 조금 더 용이해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는 2012년에 시군구에서 하던 전달 체계가 읍면동으로 개편이 된 것이 읍면동 복지 허브화입니다. 그동안 동은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로 이름을 거쳐서 주민들의 중심인 곳이었어요. 이제는 동은 복지의 중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복지직 공무원들을 대거 확충해서 이제 그곳에 가면 복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읍면동 복지 허브화, 이제 전달 체계가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바뀌었다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과거에 우리 전달 체계에서 한번 실패했던 게 있단 말이에요. 보건복지사무소 만들려고 했다가 실패했었죠. 왜냐하면 보건소에 사회복사 근무하다 보니까 이 둘 간의 관점도 다르고 배웠던 교육과정도 달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동해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대거 확충되었으니 이곳을 전달체계 개편의 중심으로 보면 되겠다. 그래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간호직 공무원들이 근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사례 관리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인 1조로 가정방문 갈 수 있겠죠. 복지직 공무원과 간호직 공무원들이 함께 가정방문을 가서 복지직 공무원들은 복지에 대한 욕구를 물어보고 간호직 공무원들은 건강, 돌봄에 대한 욕구를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발달 단계가 또래들에 비해서 늦지는 않은지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복지직 공무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의 발달 개월수, 그 시기의 발달 과업, 건강, 또래와의 성장 속도, 성장 발달 지연 이런 것들을 간호직 공무원들이 또 욕구를 채워줄 수 있게 되었고 혈당 관리라든지 혈압 관리 이런 부분들도 복지직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었을 텐데 간호직 공무원들이 이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매 국가 책임제가 도입이 되어서 이제는 각 구마다 치매 안심센터가 설치가 되어서 조기에 치매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2019년이 되었어요. 모든 장애인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소고기가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등급을 매기나요? 등급을 매기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2019년부터는 장애에 대한 등급제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 단위로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그 종합조사 결과를 통해서 서비스 자격 여부, 서비스의 양, 급여의 양, 시간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 사회서비스원이 시범적으로 도입이 되어서 그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 차원의 노력들도 경주가 되고 있고요. 2021년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 그 전에 취업 성공 패키지 수준을 넘어서서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서는 이제는 단순히 사회서비스원이 시범사업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자체마다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재량을 이제 부여받게 되었고요. 그 결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전문성,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하는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도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이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그동안 쌓았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하니 빅데이터만으로도 직권으로 복지 대상자, 위기 가구를 발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기, 가스, 체납된 가구, 건강보험 체납 가구, 부채, 신용불량, 개인 회생 등등 여러 가지 기초 자료들을 조합해서 이 가정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 명단을 행정복지센터에 보내주면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은 직접 그 가정을 방문해서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상담 일지를 작성해서 전산에 입력하도록 복지 멤버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복지 멤버십 가입하시면 여러분의 생애 주기별로 그때그때 신청하면 되는 서비스들이 알림톡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몰라서 그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복지 멤버십도 도입이 되었고요. 2023년부터는 이제는 각종 급여와 관련해서 중위소득 수준도 인상되고 이래서 급여가 조금 더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발달장애인과 관련하여 예전에는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금은 그런 표현들이 사라졌습니다. 언론 준칙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동반 자살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부모가 그 자녀를 존속 살해를 하고 부모 스스로 목숨을 끊는 범죄다라는 인식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가구들을 잘 들여다보니까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아니면 양육 부담 놓여 있는 분들이 많더라였던 거죠. 그래서 초, 중, 고까지는 이용 가능한 우리나라의 복지 서비스가 많은데 성인 발달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불충분하다. 그러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 다시 시설 보호를 받는 악순환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문제의식 하에 발달 장애인들의 보호자 양육 부담을 낮추는 긴급 돌봄 사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 보시면 긴급한 위기 상황이 발생한 순간들 있죠.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아야 돼서 병원에 입원을 할 때 집에 남겨진 발달 장애인을 누가 보살펴 줄 수 있는가? 현재 제도 하에서는 없었단 말이지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아주 짧게 1박 2일, 2박 3일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긴급 돌봄 서비스도 시작을 했고요. 또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돌봄 부담이 가장 힘들죠. 그래서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을 다 써도 여전히 모자라니까요. 그래서 이들 대상으로는 1대1로 통합 돌봄 서비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권리 의식, 권리자로서의 의식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장애 감수성이 높아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이다라는 의식, 그래서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는 개인 예산 제도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산시의 개인 예산 제도 관련해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많은 그 혁신적인 성과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제도가 이제는 시범 사업에 그치지 말고 조금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당사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즉시적으로 받아서 삶의 질이 향상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이제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에 보시면 그 외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시험 문제에서 보면 최근의 경향 이런 이야기 자꾸 묻거든요. 수험생들이 교수님 최근이라고 하면 몇 년치를 최근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근이라고 하면 보통 3년,
5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를 할 때는 최근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볼 때는 코로나 이후가 되겠지요. 그러니 2020년 이후에 두드러진 그런 변화를 묻는 겁니다. 자, 37페이지의 박스를 보시면 이제 더 이상 국가 중앙 주도의 사회복지는 벗어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방정부 중심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복지는 그 지역에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라 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시군구 단위에서의 설치는 임의 규정이었잖아요. 설치할 수 있다 였다면 이제는 설립한다인 거죠. 시군구 단위에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복지 다원주의입니다. 웰페어 믹스입니다. 믹스 커피. 프림 커피 설탕을 몇 대 몇으로 할 것인지는 그 지역의 특성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에 있는 민간 영리기관, 또 민간 비영리기관, 그리고 비공식 체계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복지를 서비스 주체로 보는 웰페어 믹스, 복지 다원주의고요. 그렇지만 이들 간에 서로 수직적이고 권위적이고 위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중앙정부가 있고 그 밑에 지방정부가 있고 그 밑에 민간 영리가 갑질하고 그 밑에 민간 비영리가 쭈그리가 되어 있는 이게 아니고 이 모두는 서로 상호 협력, 대등한 파트너십을 맺어야 된다. 이를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로 협력해야 된다, 대등해야 된다, 수평적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복지운동, 지역사회 복지운동을 하고 또 이제는 정해져 있는 그런 그 표준화된 운영 방식보다는 혁신적인 운영 방식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사회적 경제 주체인 것이죠. 지역사회 복지 공부하실 때도 4개의 주요 사회적 경제 주체 공부하셨을 거예요.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등등등. 이들이 더 활성화되어서 복지의 주체로 활약하고 있고요. 각 직종 간의 서비스 연계는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쟁이 아니에요. 보건과 복지 경쟁하지 않고 주거와 복지, 교육과 복지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경찰과 사회복지사가 함께 활동하고 또 주거복지사와 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와 사회복지사, 경찰, 소방과 사회복지사 이렇게 직종 간에도 서로 연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공과 민간이 상호 갈등을 하거나 상호 수직적인 위계 구조를 가셔서는 안 되고 공공과 민간이 서로 파트너가 되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여져서는 곤란하겠죠. 우리는 이를 공익성, 공공성이라고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예를 들어 비영리 조직이 이번에 우리 모금을 해서 우리 예산 확보해 보자. 주민들의 삶의 질은 난 모르겠어. 이렇게 가서도 곤란하고 민간 영리 조직이 이번에 우리 매출 극대화 해보자. 이렇게 가서도 곤란합니다. 모두가 상호 연계 협력해서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 행정의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가게 되겠지요. 자, 이 내용들을 38페이지, 39페이지 표로 다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굵직굵직한 시기별로 한번 볼까요? 38페이지에 보시면 1945년 이전에 우리 스스로 하고 싶었으나 일제강점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선 구호령이 공포가 되었고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 스스로 또 하고 싶었으나 미군이 주둔하던 미군정기가 있었고요. 이 시절에는 외국이 직접 도와준 그런 것보다는 외국에 있는 민간 원조 단체가 카바를 결성해서 도와줬습니다. 그러다가 생활보호법 만들어지고 사회복지사업법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인 행정이 발전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80년대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도 배치가 되고 사회복지 시설도 많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가 되면 보건과 복지를 하나의 곳에서 제공하는 전달체계, 보건복지사무소도 시범적으로 운영했지만 실패한 사례도 있고요. 기존의 허가제였던 것이 신고제로 바뀌면서 양적 확대도 있었고요. 양이 늘어나니까 평가 제대로 받아보자 해서 시설평가제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아진 사회복지기관들이 예산이 부족해졌는데 이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예산 지원을 해주기도 했고요. 이렇게 시설도 많아지고 재정도 다양해지다 보니 이를 연구하려는 교수님들의 모임인 사회복지행정학회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2000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수급권이라는 권리 주체의식이 생겨났고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시행되면서 인력의 전문성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도에는 보건과 복지를 합치려고 했다가 실패했지만 이제는 복지끼리 합쳐보자 해서 2004년도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럼 공공영역인 우리가 직접 해보자 해서 이것이 나중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가 되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동사무소는 이제 사무를 보는 곳이 아니라 주민들의 장이다. 주민센터도 만들고 주민자치회도 이때 만들었습니다. 2010년 행복이 해서 0102 마련이 되었고요. 전산이 만들어지니까 공공에서 사례 관리할 수 있게 되어서 2012년도에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사회복지관도 3대 기능으로 개편을 해서 지금의 서비스 제공팀, 지역조직팀, 사례관리팀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사회복지 시스템이 이제는 사회보장 시스템, 사회보험 정보까지 들어가면서 정보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15년에 사회보장정보원이 출범을 했습니다. 이 출범하던 당시에는 사회보장급여법도 이제는 시행되게 이르렀지요. 이제 복지는 신청주의에서 직권주의로 변했습니다. 이쯤 되니까 전달 체계를 굳이 시군구에 둘 필요가 없어요. 전산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기존의 동주민센터였던 것이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뀝니다. 이름하여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가능해진 것이죠. 그러다 2018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꼭 동을 복지의 중심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복지 취약계층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라고 해서 행정복지센터에 간호직 공무원들이 배정이 됩니다. 이제는 동에서 사례관리가 더 활성화되겠지요. 복지직, 간호직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복지관들과 서로 협력을 하면 함께 사례관리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민간기관의 복지관, 공공의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해서 함께 사례관리를 하는 공동사례관리도 활성화되었고요. 2018년에는 치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겠다 해서 치매 안심센터도 설치가 됩니다. 중증 독거 치매 어르신들은 그러면 급여를 누가 관리할 것이냐? 성년 후견, 공공 후견 제도가 시행이 되어서 대신 급여를 관리하고 법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판결을 토대로 해서 후견인이 선임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 이제 드디어 장애 등급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1등급, 장애 1급, 2급 이렇게 마치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심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서 본인의 욕구, 장애의 유형, 장애의 정도에 맞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발달 장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요. 이들에 대해서 낮 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간 활동, 낮 활동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제는 사회 서비스원도 시범 사업을 해서 좀 공공성도 강화하고 인력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39페이지 2021년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취업 성공 패키지가 조금 업그레이드 되기에 이르렀고요. 2022년도에 기존의 시범 사업으로만 운영되던 사회 서비스원을 이제는 법적 단체로 조금 격상시키고자 사회 서비스원법도 시행에 이릅니다. 2023년도에 되면은 이제 최중증 발달 장애에 대한 서비스 인프라가 더 확충이 되고 장애인들이 정해진 활동 지원 서비스가 아니라 본인에게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가 이를 설계하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가 이제 단계적으로 도입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4년에는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1인 가구 등 가족에 대한 전달 체계가 너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하에 온가족 보듬 사업을 도입하고 있고요. 초등학교에는 방과 후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늘봄 학교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이라는 정책의 기틀이 더 확고해지고 있고 그 결과 수요자 맞춤형 돌봄 안전망 강화라는 정책 하에 특히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돌봄 확충하고 있고요. 2026년에는 이제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가족의 단위가 점점 축소되어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에 대한 욕구가 있는 분들을 가족이 직접 케어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돌봄 기관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예를 들면 노인 장교양 기관도 있고요. 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도 사례 관리하고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사례 관리하고 있고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 관계자들도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또 돌봄이 중복되거나 누락될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돌봄 통합지원법이 이제 시행이 되니까 그 이후에 또 사회복지 행정에 나타나는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점을 최근에 트렌드라고 기억하시고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를 공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사회복지 행정 역사에서 전달 체계의 변화가 많이 두드러지지요. 보건과 복지를 합쳐보자는 노력도 있었고 복지 안에서 공공과 민간을 합치자는 노력도 있었고 동을 주민센터로 할까 행정복지센터로 할까 아니면 복지직 공무원 근무하라 할까 간호직 공무원까지 근무하라 할까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타납니다. 이는 결국 전달 체계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고요.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장이 3장입니다. 자, 그러면 2장과 3장은 조금 세트로 공부해 놓으시면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가 한 번에 정리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2장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장에서 다시 만나요.